자, 중1 교과서 읽기예요. 천재박이부 2학기입니다. 2단원 문학 보겠습니다. 동해의 바다와 하늘은 말 것만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동해의 바다가 나와 있고, 이 작품은 이제 시에 관련되어 있네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면,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반석만하게, 티끌 먼지죠? 맷반석만하게, 아주 큰 방석만하게, 동상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러니까 친구의 작은 잘못이 이렇게 커 보인다는 얘기고,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지나 보다. 자, 지금 자기 반성 성찰하고 있네. 돌처럼 지교,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자, 그래서 이때 돌은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 그래서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너그럽다. 이거를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넓다란 바다처럼 너그러질 수는 없을까? 짙고 짙푸른 바다처럼. 자, 처럼 역시 지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동해바다가 바로 뭐가 되니? 성찰을 하게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동해바다는 화자와 달리 좀 너그럽고 넓어요.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자, 이 부분은 뭐니? 자기한테 엄격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해바다 파도 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동해바다를 보면서 자신의 어떤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게 뭐예요? 사물에 부여한 대조적 의미. 돌, 작고 굳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식에게는 너그러운 존재. 동해바다 매우 넓고 깊으며 푸르고 파도가 친다.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식에게는 엄격한 존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래서 화자가 바다를 보며 성찰한 내용은 뭐냐? 동해의 넓고 깊은 모습에서 남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태도를 배운 겁니다. 따라서 화자가 갖고자 하는 삶의 태도는 동해의 바다와 같은 그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현대시고 제재는 동해의 바다. 주제,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의 태도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 특징, 돌과 바다를 대조하여 주제를 강조했고, 화자가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반성과 앞으로의 바람을 독백적으로 드러낸다. 독백, 혼자 이야기하는 것, 이거 우리가 독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시의 짜임은 1년에서는 성찰, 반성, 2년에서는 어떤 삶의 태도, 제 동해바다처럼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학습활동. 자, 이 시의 화자를 중심으로 하여 시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지금 어디 있나요? 동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 화자는 지금 뭘 했나요?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 자, 이 시의 화자가 갖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뭔지 생각해 봅시다. 1년에서 화자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나요? 남의 작은 잘못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모습,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워지는 모습을 성찰, 반성하고 있고, 자, 화자가 바라본 바다의 모습 어떠세요? 넓다, 깊고 짙푸르다, 스스로를 억센 파도로 다스린다. 바로 요걸 통해서 화자가 성찰한 내용은, 너그러워질 수 없을까?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없을까? 제 몸을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화자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기를 바라고 있느냐? 바로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시의 화자처럼 자신과 남을 대하는 태도를 성찰해 봅시다. 자, 성찰이란 말, 반성. 살핀다. 나를 돌아보고 살핌, 이게 성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활동이니까 패스. 성찰 카드 패스. 쭉쭉 넘어갈게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두 번째,
하늘은 맑건만. 자, 이거는 소설이 되는 거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설은 뭐다? 갈등 문학이다. 자, 이때 갈등은 사건을 의미하고요. 이걸 통해서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집단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세계와의 갈등, 그리고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는 주로 인물과 인물의 갈등, 그리고 내적 갈등이 또 있죠. 예.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구분되는데, 외적 갈등이 아까 얘기했던 인물과 인물, 인물과 집단, 인물과 사회, 인물과 세계,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라면, 내적 갈등은 내면적으로 혼자 갈등하고 있는 것, 요게 내적 갈등이 되겠습니다. 자, 하늘은 맑건만. 자, 빠르게 보도록 하죠. 이 작품은 1938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작품입니다. 한 소년이 가게 주인의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받고 나서 겪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적 갈등 어떻게 나오는지, 외적 갈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체크를 잘 해야 되겠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사건을 통해 정직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발단 쭉 읽어갑니다. 중문안 안반 뒤에 숨겨둔 공이 간데가 없다. 팔을 넣어 아무리 더듬어도 빈탕이다. 빈탕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혹 동네 아이들이 제법 갔을까? 자, 요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서술자 위치가 어디다?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까지도 나타내주고 있어요. 혹 동네 아이들이 제보 갔을까? 도리어 그랬으면 다행이다. 만일 그 공이 숙모손에 들어가긴 했으면 큰일이다. 문기는 아무 일 없는 태도로 전날과 다름없이 앞마당에서 화초분에 문을 준다. 그러면서 연애 계속해서 숙모의 눈치를 살핀다. 숙모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다. 마루로 부엌으로 오르고 내릴 때 얼굴이 마주치는 것이나 문기는 자기를 보는 숙모 눈에 별다른 것이 없다 싶었다. 문기는 차츰 생각을 고친다. 필시 공은 거지나 동네 아이들의 제보 같기 쉽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어머니가 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자, 지금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죠. 조금은 문기는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을 때 문기는 또 좀 놀랐다. 서랍 속에 깊이 간직해둔 쌍안경이 보이질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문기의 심리는 어때요? 공이 사라지고 쌍안경이 사라졌어요. 불안, 초조, 두려움. 자, 이 작품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현대소설이고 배경은 30년대 어느 도시입니다. 제재, 거스름돈을 잘못 받고 나서 생긴 일, 즉 양심에 어긋난 행동이고요. 주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는 인물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주인공의 갈등을 커지게 하고, 나쁜 놈이죠 얘는. 사건의 진행에 따른 인물 심리 변화가 잘 나타나고요. 정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일깨운다. 저 특징 중요하니까 잘 봐둘 것. 자, 계속해서 내용을 봅시다. 그것뿐이 아니다. 서랍 안이 뒤죽박죽이고 누가 손을 댔음이 분명하다. 자, 뭐 삼촌이 손댄 거죠, 그렇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작은아버지, 삼촌, 작은아버지가 회사에 돌아오시겠지. 그리고 필시 일은 나고 말리라. 문기는 책상 앞에 돌아앉아 책을 펴돌았다. 그러나 눈은 암울함을, 가슴은 두근두근. 도대체 글이 읽히질 않는다. 불안해요. 며칠 전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가는 그런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며칠 전 일이다.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려고 숙모에게 지전, 집회. 자,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작품 일제강점기 작품입니다. 지전 한 장을 받았다. 언제나 그맘때면 사람이 붐비는 삼거리 고깃간이다. 고깃간. 근데 이 말은 지금도 쓰지 않나? 이게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기보다는 뭐 고깃간 지금도 쓰는 말이 하지만 지금은 정육점이라는 말을 쓰죠. 예. 한참을 기다려서 문기 차리고 왔다. 문기는 지전을 내밀었다. 뚱뚱한 고깃간 주인은 그 돈을 받아 둥구미에 넣고. 둥구미가 뭐예요? 둥구미 어디서? 지프로 둥글게 우리게 만든 그릇.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소쿠리, 바구니 이런 게 되겠죠. 천천히 고기를 베어 저울에 담은 종이에 말아 내밀었다. 그리고 그 거스름 돈으로 지전 9장과 그 위에 은전 몇 잎을 얹어 내주는 것이 아닌가. 자, 바로 요게 사건의 실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스름 돈을 너무 많이 줬어. 자, 은전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 때. 지금은 은전이라는 말을 안 쓰죠.
문기는 어리둥절했다. 예, 거스름돈 너무 많이 받아서 처음 그 돈을 숙모에게 받을 때와 고깃간 주인에게 내밀 때까지도 1원짜리로만 알았던 것이다. 문기는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보았다. 거스름돈 액수가 너무 컸어요. 허나 그는 다음 사람의 고기를 베느라 분주하다. 문기는 쭈삣쭈삣하는 사이 사람에게 밀려 뒷줄로 나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정말 숙모가 1원짜리를 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라면 도리어 큰일이 아닌가? 하여튼 먼저 숙모에게 알아볼 일이었다. 문기는 집을 향해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고개를 기웃거리며 자, 왜 고개를 기웃거려? 나 분명히 1원짜리 받은 것 같은데 혹시 숙모가 나 10원짜리 더 큰 돈을 나한테 줬나? 아닌가? 기웃거리는 거죠. 그 일을 생각했다. 내가 잘못 본 것인가? 고깃간 주인은 잘못 본 것인가? 하고 여기까지가 그냥 발단이고 인물 소개하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조짐이 있었죠. 바로 잘못된 거스름돈. 골목 모퉁이를 꺾어 돌아섰다. 서너간 앞을 서서 동무 수만이가, 이놈 나쁜 놈이죠. 수만이가 간다. 문기는 쫓아가고 나란히 서며 너 집에 이제 가니? 하고 어깨에 손을 걸고 이거 이상한 일 아니야? 자, 거스름돈 받은 일을 이야기하죠. 뭐가 말이야? 고기 사러 갔는데 말이야. 난 1원짜리를 알고 있는데 10원으로 거슬러 주니 말이야. 정말이야? 어디 봐. 문기는 손바닥을 펴 돈과 또 고기를 보았다. 수만은 잠시 눈을 끔뻑끔뻑 무슨 궁리를 하는 듯. 자, 이렇게 돈술 궁리하는 거죠. 그래서 영악한 성격의 수만이 문기 얼굴 보고 섰더니 너 이렇게 해봐라. 자, 그래서 성격 제시 방법은 인물들 성격 제시는 두 가지가 있다.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직접 제시는 직접 말하는 거예요. 간접 제시는 이렇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어떤 그 심리를 나타낸다. 바로 영악한 성격의 수만이 꿈뻑꿈뻑 무슨 궁리를 하는 듯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떻게 말이야? 먼저 잔돈만 너희 작은 어주머니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아무 말 없거든 내게로 나와. 할 일이 있으니 돈 쓰겠다는 얘기죠. 무슨 할 일? 글쎄 그러고만 나와. 다 좋은 일이니. 마침내 문기는 수만이가 이른 대로 잔돈만 양복 주머니 꺼내서 놓았다. 숙모는 그 돈을 받아 두 번 자세히 세어보고 주머니 넣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고기를 씻는다. 자, 그러니까 숙모는 1원짜리를 준 거죠. 그래도 문기는 한동안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문기가 성격이 소심한 것을 나타내는 어떤 이렇게 간접 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문 밖에 수만이가 이상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수만이가 있다던 좋은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보고 지내 온갖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자, 수만이 성격이 드러나죠. 탐욕이다. 탐욕. 욕심이야. 그러나 문기는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역시 소심해.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 하고 머뭇거리는 문기 어깨에 팔을 걸고 수만이는 우쭐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하긴 문기 역시 돈으로 받고 싶은 것이 없지 않을 터. 그리고 수만이가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남이 할애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자기 책임은 없는 듯 싶었다. 자, 이게 책임 떠넘기는 거죠.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수만이는 수만이대로 돈은 문기가 만든 돈. 나중에 무슨 일이 난다 하여도 자기 책임 없으니까 또 안심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뭐 나중에 뭐 걸리면 뭐 제가 돈 썼다고 하지 뭐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이래서 두 소녀는 마침내 손이 맞고 말았다. 자, 사자성어에 있네. 의기투합. 마음이나 뜻이 서로 맞음. 우리가 뭐 이런 말 쓰죠. 뭐 손발이 맞는다. 그치? 네. 그래도 으슥한 골목을 걸을 때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죄책감. 밝은 큰 길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으로 변해되게 돈 쓸 기쁨. 길을 좌우편 환한 상점 유리창 안에 온갖 것이 모두 제 것인 양 손짓에 부르는 듯 했다. 드디어 그들은 공을 샀다. 만년필을 샀다. 자, 위에서 없어진 것들. 쌍안경을 샀다. 만화책을 샀다. 그리고 활동사진 구경도 갔다. 영화의 영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없어진 것은 공하고 쌍안경이 없어졌죠. 다니며 이것저것 군것질에다 돈 막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또 한 가지 즐거운 계획이 있었다. 조그만 환등기계 한 틀을 사자는 것이다. 환등기계. 이게 영사기처럼 이렇게 그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원래 아이들에게 1전씩 받고 구경시킨다. 오, 사업 계획도 하고 있네. 여러분들 봐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두고두고 용돈에 줄이지 않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하고 오늘 저녁부터 그 첫 착수를 하자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 즐거운 계획을 앞두고 이내 올 곳을 오고 말았다. 안방에서 저녁상을 받고 앉았던 삼촌은 문기를 불렀다. 두 번, 세 번 문기야 소리가 아랫방창 울린다. 방 안에서 문기는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는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네 번째는 안방 미닫이를 열고 삼촌은 문기 아랫방에 없니? 대돌 위에 신이 놓여있는데 없느냐 할 수는 없다. 기어이 문기는 그 삼촌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앉지 않을 수 없었다. 삼촌은 잠잠히 식사를 계속한다. 그 상 밑에 안방 위에 숨겨놓았던 공이 와 있다.
삼촌한테 들킨 거죠. 상을 물릴 임시, 상을 물릴 때 삼촌은 입을 열었다. 너 요새 학교 매일 갔었니? 네. 삼촌은 상 밑에 있는 그 공을 굴려내며. 이거 웬 공이냐? 수만이가 준 공이에요. 자, 수만이한테 책임 전가하려고 거짓말했죠. 이것도 하고 삼촌은 무리 밑에서 쌍안경을 꺼내들었다. 네. 수만이라 얼마나 돈을 잘 쓰는 아이인지 몰라도 이 공은 50조는 줬겠구나. 이건 못 줘도 1호는 넘게 줬겠고. 그리고 삼촌은 수만이를 못하는 집 아이냐? 문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말이 없다. 삼촌은 숭늉을 마시고 상을 물렸다. 네 입으로 수만이가 줬다는 네 말이 옳겠지. 설마 네가 날 속이게 하겠니? 자, 그러니까 문기를 이제 믿어야 삼촌이 믿고 있어요. 하지만 남이 준다고 아무 것이고 덥석덥석 받는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거든. 삼촌은 다시 말을 계속한다. 말들이 너 요새는 저녁도 가끔 나가 먹는다더구나. 그것도 수만이에게 얻어먹는 거냐? 문기는 벌겋게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았다. 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양심의 가책. 삼촌은 잠시 묵묵히 건너다만 보고 있더니 음성을 고쳐 어만 어쩌라. 어머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고 앞으로 집안에 이끄는 사람은 너 하나야.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얼려다니다 홍 나쁜 데 빠지고 나면 첫째 네 꼴은 뭐고 내 모양은 뭐냐.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고 사람을 만들어주려 애쓰는데 너도 그 뜻을 받아줘야 할 사람이 아니냐. 자, 훈계하고 있죠. 그리고 삼촌은 어떻게 뒤뚝한 마음 한번 잘못 가졌다가 영 신세를 망치고 마는 예를 이것저것 들어 말씀하고는 이후론 절대 이런 것 받아들이지 말라는 단단한 다짐을 받은 후 문기를 내보냈다. 문기는 아랫방에 내려가 혼자 되자 삼촌 앞에서 보다 갑절 얼굴이 달아올랐다. 양심의 가책. 지금까지 되신 대로 생각지 않으려고 힘을 써오던 그 편에 정면으로 제 몸을 세워놓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자기라는 몸은 벌써 삼촌의 이름만 나쁜 데 빠지고 만 것이었다. 그렇죠? 삼촌을 속였으니까. 그냥 자기는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당초에 그것은 제 허물을 남에게 밀려는 얄미운 굿이 아니고 뭐냐. 그리고 문기는 이미 삼촌을 속였다. 또 서서는 아니될 돈을 쓰고 말았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잘못, 거짓말, 그리고 거스름돈을 쓴 것. 아,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란 사람은 일상 천냥만냥하고 허한 소리만 하면서 남루한 주제에 거처가 없이 시골 서울로 떠돌아다닌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낸 사람이 삼촌이었다. 그리고 조카의 장래를 자기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염려하며 잘 되어주기를 바라는 삼촌이었다. 그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인물이 되어 보이겠다고 엊그제도 주목을 쥐고 결심하던 문기가 아니냐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창피하고 어떤 그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요. 마침내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어두고도 저물어 가는 행길이다. 문기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대낮에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거리낌 없이 가지고 놀던 그 공이 지금은 사람이 드문 골목 안에서도 남이 볼까 두려웠다. 양심의 가책, 죄책감. 컴컴해질수록 더 허옇게 드러나 보이는 커다란 공을 처치하기에 곤란해 문기는 옆으로 꼈다 뒤로 돌다 하며 사람의 눈을 피한다. 쌍안경이든 불룩한 주머니들 또 성하다. 골목 하나를 돌아서 나올 줄 문기는 모르고 흘리는 것이냐 슬며시 쌍안경을 꺼내 길바닥에 떨어뜨렸다. 자, 이게 바로 보니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 물건 때문에 괴로우니까 물건을 버리는 행위. 그리고 걸음을 빨리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간다. 개천가 앞에 이르렀다. 거기서 문기는 커다란 공을 바지 앞에 품고 앉아서 길 가는 사람이 없기를 기다린다. 자, 요런 행동들이 다 어때요? 문기가 소심해. 자전거가 가고 노인이 오고 동이 뜬 그 중간을 타서 문기는 허옇게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버렸다. 자, 역시 두 번째 행동이죠. 공을 내버렸어. 이어 양복한 주머니 간직해두었던 나머지 돈을 꺼내들었다. 그것도 마저 던져버리려다가 문득 들었던 손을 멈춘다. 그리고 잠시 둥실 물을 따라 떠나가는 공을 통쾌한 듯. 자, 이거 왜 그래요? 죄책감에서 벗어났으니까 통쾌한 듯 바라보다가는 돌아서 걸음을 옮긴다. 문기는 삼거리 고깃간을 향해 갔다. 그리고 골목으로 돌아가 나머지 돈을 종이에 싸서 담 너머로 그 집 앞마당을 향해 던졌다. 세 번째 행동, 남은 돈을 고깃간 집으로 던졌어요. 그제야 문기는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 어깨가 거뜬했다. 자, 무거운 짐, 양심의 가책, 죄책감. 아까 무리를 둥실둥실 떠가던 그 공, 지금은 벌써 10리고 20리가 멀리 떠갔을 듯 싶은 그 공과 함께 문기는 자기의 허물도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듯 속이 후련했다. 그리고 다시는 하고 문기는 두 번 다시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100번 다지며 집을 향해 돌아간다. 그러나 문기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벗을 수 없었다. 그가 자기 집 어기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타났다. 너 어디 갔다 오니? 하고 컴컴한 처마 밑에서 수만이가 튀어나오며 반긴다. 자, 뜻하지 않은 것, 수만이. 지금 너희 집에 다녀오는 길이다. 그리고 문기 어깨에 팔 하나를 걸고 행계를 향해 돌아서며 어서 가자. 약조한 환등틀을 사러 가자는 것이다.
극장 앞 장난감 가게에 있는 조그만 환등터를 오고 가는 길에 물건도 보고 금도 보아두었던 것이다. 금, 시세나 흥정에 따라 결정되는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만이라는 아이가 좀 대범하죠. 대담하고 좀 영악하고 또 이득, 이문의 발가연, 자기 이익에. 그리고 오늘 낮에도 보고 온 것이건만 수만이는 그새 팔리진 않았을까? 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문개는 생각 없이 몇 걸음 끌려가다가는 갑자기 그 팔을 쳐내리며 물러선다. 난 싫다. 수만이는 어리둥절해 쳐다본다. 뭘 말이야? 환등뜰 가기 사기 싫단 말이야? 난 이 돈 가지고 없다 뭐? 하고 수만이는 의연한 듯 눈이 둥그레져가는 금세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러니까 지금 문기가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혼자 두고 쓰잔 말이지? 그러지 말고서 가자. 정말 없어. 지금 고기까지 안마당으로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공도 쌍한 것도 버리고.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것이나 수만이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친다. 그러니까 문기 말을 믿지 않아요. 누군 너만 못 약을 줄 아니? 우리가 약았다라는 말을 쓰지? 예. 그리고 연신 빈정댄다. 고기까지 마당을 던졌다? 아주 핑계가 됐거든. 거짓말 아니다. 참말이야. 할 뿐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 줄은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면 울상을 한다. 되게 소심해. 오늘 작은아버지에게 맞구중 듣고 그리고 나도 이젠 그런 건 안 할 작정이다. 그래도 나하고 약속한 건 실행해야지. 싫으면 너도 빠져도 좋아. 그런 돈만 일이네. 이게 이제 목적이죠. 돈. 수만이 목적은. 하고 턱 밑에 손을 내민다. 정말 없다도 그래. 수만이는 내밀었던 손으로 대뜸 멱살 잡는다. 이게 그래도 너물거려? 이런 때 마침 기침을 하며 이웃집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 수만이는 슬며시 물러선다. 그러나 내일은 안 만날 테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피해가는 문기 등을 향해 소리쳤다. 이튿날 아침이다. 시간 변화. 학교를 가는 길에 문기가 큰 행길로 나오자 맞은편 판장에 널판장 백목으로 커다랗게 김문기는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샷을 쳐 땡땡땡 했다 라고 쓰여있다. 그리고 학교 오기에 이르러 삼거리 접하상 빈 지판에도 같은 것이 쓰여있는 것이다. 자, 이게 수만이가 이렇게 좀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지. 문기는 이번에도 무춤하고 보다가 얼른 모자를 벗어서 이름자만 지워버렸다. 그러는 것을 건너편 길모퉁이에서 수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보고 섰다. 그리고 문기가 앞으로 지나가자 왜 겁이 나니 지우개? 하고 뒤로 오면서 작은 소리로 그래 정말 돈 너만 두고 쓸 테냐? 그럼 요건 약과다. 자, 협박하는 거죠. 협박. 그렇죠? 그리고 수만이는 추근추근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굴렸다. 철봉틀 옆에 정신없이 선 문기를 불시에 다리 오금을 쳐 골탕을 먹게 하였다. 단거리 경주 연습하는 척 다른 박자 하다가는 일부러 문기 앞으로 달려들어 몸집에 부딪힌다. 그리고 으슥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는 때문에 수만이는 너 네 맘대로만 하지 나도 내 맘대로 할 테다. 내가 안 풍길 줄 아니? 풍길 테야? 풍기다, 알리다, 소문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고 손을 들어 꼽는다. 풍기기만 하면 첫째,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요. 둘째, 너희 집에서 쫓겨날 것이요. 그리고 남의 걸 훔치는 거나 일반이니까 또 그런 곳으로 붙들어 갈 것이고 또 그런 곳은 어디 하면 경찰서나 이런 데가 되겠죠? 하고는 또 풍길 테다. 사실 그 다음 시간 교실을 들어갔을 때 문기는 크게 놀랐다. 칠판 한가운데 김문기는 뭐뭐뭐 했다가 커다랗게 쓰여있다. 뒤민쳐 선생님이 들어왔다. 일은 간단히 선생님 한번 쳐다보고 누구 장난이 하고 쓱쓱 지워버리고는 그만이었지만 선생님이 들어오고 그것을 지우기까지 그동안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다. 괴로움, 걱정, 불안. 그러나 수만이는 그것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학교를 파하다는 것을 끝냈다는 얘기고요. 학교를 파해 거리로 나와서는 한층 심했다. 두억한 문기를 앞세워놓고 따라오면서 연애 수만이는 앞에 가는 아이는 000 했다지. 그리고 점점 더해 나중엔 도적질을 거꾸로 붙여서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 하고 거리거리 외며 따라오는 것이다. 문기 집 가까이 이르렀다. 수만이는 문기 앞으로 다가서면 작은 음소로 조졌다. 너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둔다. 도적질 했다가 똑바로 써놓을 거야.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을 들어섰다. 숙문원 뒷끝에서 화초 모종을 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날 뿐 집안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붓장한 암탉에 잔돈 얼마와 지전 몇 장이 놓여있다. 그리고 문 밖에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섰다. 여기서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 바로 이 돈을 훔치는 거죠. 진작 듣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 뺨을 때리다 돈을 던져두고 문기는 달아났다.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네 거리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걸음은 차차 풀이 죽는다. 죄책감. 그리고 문기는 이런 생각했다. 나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냈다. 그러나 갚으면 고마 아니냐? 그 돈 갚을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이렇게 갚으면 그만 아니냐? 자, 자기 합리화죠.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배심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일 없이 공원으로 거리로 돌며 해를 보낸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 합류를 했지만 막상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어요. 날이 저물어서 문기는 풀이 주고 집 마루에 걸터 앉았다. 숙모가 방에서 나오다 보고 너 학교에서 이제 오니? 그리고 이어 너 혹 붓장 안에 돈 받니? 하다가는 채 문기가 입을 열기 전에 숙모는 학교도 지금 오는 내가 알겠니? 참 점순이 고년 엉큼한 년이더라. 자, 점순이한테 지금 숙모는 점순이 의심해요. 낮에 내가 뒷곁에서 화초 모종을 내고 있는데 집을 간다고 나가더니 글쎄 돈을 집어갔구나. 문기는 잠잠히 듣기만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갚으면 고만 이 소리를 또 한 번 외워본다. 그날 밤이 왔다. 아랫방 들창 밑에서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아랫째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의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집 주인 여자는 점순을 때려 쫓아낸 것이다.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끌지끌 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만 남는다. 방 안의 문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죄책감, 미안함, 양심의 가책 등등등.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는 사람들이 못 사니까 자기 아이만 좀 사는 집에다 보내요. 그러면 아이가 그 집에서 심부름도 하고 하면서 숙식 제공받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도둑질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쫓아버릴 수가 있죠. 이튿날 아침 문기는 밥을 두어줄 뜨다가 그만둔다. 그 돈을 갚게 한 그것이 아니다. 도저히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학교에 갔다. 첫 시간은 수신 시간이다. 도덕 시간. 역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요. 그리고 공교료의 제목이 정직이다.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위로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리고 안경성 선생님이 그 눈이 번쩍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한다. 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쵸?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죄책감.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여 수신 시간인 듯 싶었다. 그만치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언제는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마. 자, 제목이죠? 즉 문기의 마음과 대조를 이룹니다.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언제나 다름없이 여러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즐기건만 문기 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이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문기는 전날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 오후 해 저물녘이다. 문기는 이거 보는 보따리예요. 옛날에는 책가방이 비싸니까 책을 보따리에 싸서 이렇게 묶었어. 문기는 책보를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고 담임 선생이 집 앞을 왔다 가는 무춤하고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고 한다. 담임 선생님한테 자기 잘못을 고백하려고요. 세 번째는 드디어 그 집 문 안을 들어서서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은 문기를 안방으로 맞아들였다. 학교에서 볼 때 엄하고 딱딱하던 선생님을 의외로 부드러이 웃는 낯으로 문기를 대한다. 문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에 도리어 문기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음은 건너방에서 어린애가 울어 못했다. 다음은 사모님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다음에 손님이 왔다. 기어이 문기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물러나고 말았다. 먼저보다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도저히 문기의 약한 어깨로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눌림이다.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진다. 이 죄책감 때문에. 장차 집에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려웠고 삼촌이 두려웠고 더욱이 점순이가 두려웠다. 어느덧 걸음은 삼거리를 건너고 있었다. 문기 등 뒤에서 아주 멀리 퐁퐁하고 자동차 소리와 비켜라는 사람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귀 밑에서 크게 울린다. 자, 교통사고 난 거죠. 언뜻 돌아다 보니 바로 눈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려든다. 그리고 문기는 으쓱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진 듯 싶은 감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문기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중요하죠. 숙모 돈 훔쳤고 점순이가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수진 시간에 정직을 배우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담임 선생님께 자신의 잘못을 말하려다 못했고 괴로움이 더욱 커진다. 얼마 동안을 지났는지 모른다. 문기가 어렴풋이 눈을 떴을 때 무섭게 전등불이 밝아 눈이 부셨다. 문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문기는 눈을 뜨자 희미하게 삼촌 얼굴이 나타나며 그거 차차 똑똑해지더니 삼촌은 너 내가 누군지 알겠니? 하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본다.
문기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한번 웃어주려면서 그대로 맑은 정신이 났다. 문기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어디 아픈 데도 없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 삼촌은 근심스러운 얼굴을 내려다본다. 작은 아버지 하고 문기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하고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런 똑똑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이 돈을 10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 그 돈을 써버린 것, 그리고 또 붓장 안에 돈을 자기 훔쳐낸 것,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자 이때까지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허물, 자책감이 한꺼풀 한꺼풀 벗어지면서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가는 것을 문기는 확신에 깨달을 수 있었다. 마음이 맑아지면 따라 몸도 가뿐해진다. 내일은 해는 뜨고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죄책감에서 벗어났죠? 자,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삼촌에게 잘못을 고백했고 마음속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진 몸이 가뿐해지고 하늘을 마음껏 쳐다볼 수가 있다. 어디 보자. 이 소설의 줄거리를 모든 별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 정리 패스. 자, 주요 인물들의 말과 행동. 문기, 오늘 작은아버지의 막 꾸중 듣고 그리고 나도 이젠 그런 걸 안 할 작정이다. 자, 잘못을 뉘우칠 줄 알죠. 수만이가 협박을 기지 못하고 숙모의 돈을 훔친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끝내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 소심, 나약, 용기 부족.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여리고 순진, 착해요. 수만이 문기를 깨워 잘못 받은 거좀 쓰게 한다. 자신에게 이롭도록 꾀를 부리고 너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둔다. 도적들에다 똑바로 손을 대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협박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삼촌, 자신의 형을 대신한 조카의 문기를 키운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깊고 네 입으로 수만이가 줬다니 네 말이 옳겠지. 설마 네가 날 속이게 하겠니. 하지만 남이 준다고 안 먹으시고 덥석덥석 받는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거든. 조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엄격하죠. 자, 이 소설에는 문기가 겪는 성장 과정에서 갈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에 따라 문기가 겪는 마음속 갈등 양상과 그에 따른 행동을 정리해보죠. 아주 중요해요. 시험이 나와요. 사건 진행, 거스름돈을 더 받음,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과 돈을 가지고 싶은 게 갈등이었고, 그리고 행동은 결국 수만이와 함께 쓰게 되었고요. 삼촌에게 꾸중 두름, 삼촌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죠. 혼날까봐, 돈을 쫓겨날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만이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받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것과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고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숙모 돈을 훔쳤죠. 아랫집에서 쫓겨난 점순이 울음소리를 듣는다. 돈을 훔친 사람이 자기라고 말해야 함 사실대로 말할 수 없음. 역시 내적 갈등. 자기 잘못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수신 시간에 정직에 대해 배움. 선생님께 잘못을 고백해야 된다. 마음이 괴롭지만 그냥 이대로 지나가기를 바란다. 죄책감 때문에 자백할 것을 결심하고 담임 선생님 댁을 찾아가지만 용기가 없어 말하지 못하고 돌아온다. 해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병원에서 삼촌에게 자신의 모든 잘못을 사실대로 털어놓는다. 자, 이 소설에는 문기와 수만이 갈등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외적 갈등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수만이는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겠다. 이게 외적 갈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수만이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숙모의 돈을 훔쳤죠. 결과적으로는 갈등은 해소되었지만 문기의 내적 갈등은 더 깊어졌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 갈등의 개념과 종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꼭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패스. 어디 보자. 패스. 생활 속 실천하기. 모든 활동들은 다 패스할게요. 네, 여기다 지나가고요. 뒷부분에 어휘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네요. 문학을 통한 삶의 성찰. 문학작품 감상과 삶의 성찰. 독자는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이 담긴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독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예, 동해바다를 감상하고 자신과 남을 대하는 태도를 성찰해 볼 수 있고 하늘은 막걸만을 감상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 자, 갈등의 종류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갈등과 문학작품 감상. 자, 갈등 문학은 보통 이제 소설, 그리고 희곡, 시나리오, 요 세 개가 주요 갈등 문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 거는 소설이지. 그래서 갈등을 다룬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물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피며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패스하고요. 더 읽어보기. 홍길동전 나와 있네.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고전소설, 제재는 홍길동인 삶, 배경은 시간, 조선시대, 공간, 조선과 율도국. 주제, 불합리한 사회제도 비판과 이상국 건설. 특징, 사회제도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인물과 사회 갈등이 잘 나타나고 영웅소설의 일대기적 구성을 따른다. 자, 작품 해설 볼까요? 이 작품은 조선시대 문인 허균이 지은 고전소설로 적서차별, 적자와 서자, 그러니까 본부인에서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적서차별이 심하고 부패한 벼슬아치들이 횡포를 부려 백성이 살기 어려웠던 당대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 신분차별 때문에 생긴 인물과 사회 갈등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홍길동의 모습을 통해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지금까지 이야기, 홍판세 아들의 홍길동이 열심히 노력하여 높은 학식과 뛰어난 무술 실력 갖추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그러던 중 집안에 자신을 해치려는 흉계가 있어 이를 물리치고 집을 나온다. 홍길동은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알아보고 스스로 부하가 되고자 하는 도둑들의 청을 받아들여 도둑무리 우두머리가 된다. 길동이 도둑의 무리를 활빈당비, 가난한 자를 살리는 당이라 하고는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각 읍의 관리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재물을 빼앗고 혹 집안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왔다. 그는 백성의 재물은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않았으며 나라의 재물 또한 손대지 않았다. 어느 날 길동이 활빈당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합천 해인사의 재물과 함경감사의 밭곡식을 빼앗아서 우리 소문이 널리 퍼진 바 관군이 내 이름까지 관아 문 앞에 붙였으니 오래지 않아 잡힐 것이다. 그대들은 내 재주를 보라. 길동은 자신과 7명의 길동을 팔도에 하나씩 흩어지게 하고, 자, 이게 비현실적 요소죠. 도술 부렸어.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다니게 하였다. 그러니 어느 길동이 진짜 길동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이들 8명의 길동이 팔도를 돌아다니며 요술로 바람과 비를 일으키고 각 읍의 곡식을 하룻밤 사이에 종족도 없이 사라지게 하며, 자, 요술로 바람과 비를 불러일으킨다. 역시 비현실적 요소죠. 서울로 가는 복무를 보이는 대로 뺐으니 온 나라가 홍길동 이야기로 떠들썩하게 되었다. 이에 팔도의 감사가 일시에 서울의 임금께 장계는 임금께 올리는 보고서를 올려 홍길동을 잡기 위해서는 포도청 군사를 동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임금이 장계를 보고 크게 놀라 말하기를 이 도둑의 용맹과 술법은 옛날 치유도 당하지 못하겠구나. 아무리 신기한 놈인들 어찌 한 몸이 팔도에서 한나라씩 도둑질하겠는가. 이는 보통 도둑이 아니니 잡기가 어려우리라 하고 좌우 포도청 군사들을 함께 내보내 도둑을 잡으라 했다. 임금은 다시 팔도 감사들에게도 길동을 잡아들이라 어명을 내렸으나 아무도 잡을 수 없었다. 혹은 높은 벼슬아치로 변장하여 수레를 타고 다니고 혹은 암행운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탐관오리를 벌하는 등 여러 모습으로 변장하여 동해본 쪽 서해본 쪽으로 옮겨 다니므로, 자, 이것을 신출기몰, 신이 나오고 귀신이 사라진다 이런 뜻으로 동해번 쪽 서해번 쪽, 이게 신출길몰이에요. 누가 홍길동인지 알기 어렵고 알았다 하더라도 뒤를 쫓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임금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이놈이야말로 사람이 아니고 귀신인 듯한데 누가 능히 그 근본을 짐작하겠는가? 그러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나서 말했다. 홍길동인 저는 이조판서 홍모 서자요. 병조자랑 홍인영이 서제이오니. 서제, 그러니까 형제인데 이제 홍인영은 적자고 홍길동이 서자죠. 그래서 서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들 부자를 부르셔 물어보시면 자연 알게 되실 줄 나옵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홍인영을 경상감사로 임명하여 홍길동을 잡아들여 명하였다. 홍인영은 자수를 권유한 그를 곳곳에 붙여놓고 길동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린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영문 밖에 와서 감사 뵙기를 청하였다. 감사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니 길동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였다. 자, 요거 하나 챙겨갈까요? 고전소설의 특징. 일대기적 구성. 일대기적 구성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전형적, 평면적 인물, 주로 한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 등장. 그리고 평면적 인물이라는 것은 성격이 작품 속에서 인물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것이고, 우연적, 비현실적 사건이 전개되고
다음에 행복한 결말과 권성징악 주제를 가지고 있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버지의 형을 위태하면서 구하고자 함입니다. 생각건대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었다면 어찌 이 지경이 이르렀겠습니까? 자, 이게 홍길동이 갈등하게 된 원인이었죠. 바로 신분제 때문에. 그러나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말하여 못하겠습니까? 이제는 제 몸을 묶고 서울로 올려보내소서 하고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사는 길동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길동을 죄수 호송에 사용하는 수레에 태워 서울로 보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 올려 서울에 잡혀온 길동이 8명이나 되었다. 8길동은 임금 앞에 서로 다투어 말했다. 내가 진짜 길동이란 나는 아니라. 이에 임금이 길동에 붙인 홍판사를 불러 진짜 길동을 알아보게 하였다. 홍판사가 8길동을 꾸짖으니 8길동이 임금께 아뢰었다. 신은 본래 천비소생이오라 아비를 아비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평생을 원하니 마음속에 미쳐 집을 버리고 도둑무리 우두머리가 되었사오나 백성은 추워도 털끝도 범하지 않았사옵고 탐강 우리들의 백성의 고요를 빨아서 모은 재물을 빼앗아 싸우나 이제 10년만 지나오면 떠날 곳이 있으니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소인을 풀어주옵소서. 자, 이 말하기에 자신의 어떤 갈등이 있었고 활빈당의 어떤 활동도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끝내 8길동이 일시에 넘어지면서 지푸라기로 만든 재웅으로 변화했다. 재웅, 지푸로 만든 사람. 길동은 사대문에 방을 붙여 자신에게 병조 판서를 내리면 잡히겠다고 하였다. 임금은 고심 끝에 길동에게 병조 판서 벼슬을 내렸다. 이에 길동은 임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공중으로 사라졌다. 길동이 홀로 남경으로 가다가 한 곳에 다다랐는데 그것은 율도국이었다. 산천이 맑고 깨끗하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 가히 살만한 곳이었다. 율도국을 떠난 길동은 남경 땅 제도섬으로 들어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오봉산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크게 마음에 들었다. 기름진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어 사람 살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길동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내 이미 조선을 떠나기로 했으니 이곳에 와 숨어 지내다가 큰일을 도모하리라. 자, 이때 큰일은 이상국가 건설이 되겠죠. 임금이 공중에 후원을 거닐고 있을 때 공중에서 한 소년이 내려와 말했다. 역시 비현실적인 요소. 신은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입니다. 임금이 놀라 물었다. 너는 어찌 심야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하기를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하였사오나 천비소생이라 벼슬기는 막혔는지라. 이러므로 사방의 제멋대로 놀아 관청에 패단을 일으키고 조정의 죄를 얻으면 전하께 알게 하려 함이더니 신의 소원을 풀어주시옵시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고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옵소서. 말을 마치고 공중으로 사라지거늘 이후로는 길동이 패단이 없음에 사망이 태평하였다. 길동은 3,000명의 도적 무리를 거느리고 벼 1,000석을 실은 배를 몰아 남경 땅 제도섬으로 들어갔다. 수천 채의 집을 지어 들어 살 곳이 정해지자 함께 힘써 농사를 짓고 무술을 익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마다 재물이 가득 쌓이게 되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마침내 길동은 잘 훈련한 무리를 이끌고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율도국 정벌에 나섰다. 율도국 군사들이 힘껏 맞서 싸웠으나 끝내는 져서 길동에게 항복하였다. 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되자 산에는 도적이 없어지고 길에는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이가 없게 되었다. 율도국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자, 여기 율도국의 의미,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 국가, 홍길동이 율도국으로 떠났다는 것은 사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쵸? 이미 조선 사회는 신분제의 어떤 문제점, 탐관오리들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홍길동조에 나타난 영웅소설의 일대기적 구성. 영웅소설, 일대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견혈동, 판서의 아들로 태어났다. 판서는 지금의 장관급입니다. 비정상적 출생, 서자로 태어났고 비범한 능력, 총명하고 도술에 능하죠. 시련과 위기, 주변의 음모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위기 극복, 자객을 죽이고 위기에서 벗어났고 위대한 업적, 활빈당을 조직과 활동하고 율도국의 왕이 되었다. 자, 그리고 홍길동조에 나타난 갈등, 서자로 태어난 거 호부호영 못했죠. 그리고 입신양명도 원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회는 서자는 호부호영을 못하고 벼슬길에 오를 수 없었고 부정부패로 백성이 살기 어렵고 유교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활빈당을 만들어서 탐강오리를 번화하고 가난한 백성을 도왔고 임금에게 적서차별과 탐강오리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떠나 율도국을 정벌하여 이상국을 세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단원 읽기 교과서 읽기를 마치도록 합니다.